지금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195년 조선 역사를 자랑하던 한 조선소가 충격적인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2024년 6월 한화그룹이 1억 달러에 인수한 필라델피아 조선소. 여기에 50억 달러, 한화로 약 7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투자가 발표되었죠. 하지만 30년 경력의 미국 베테랑 엔지니어들의 반응은 냉소적이었습니다. 디젤 잠수함이나 만드는 나라가 핵잠수함을 건조한다고? 한때 4만 명이 일하며 1.5일의 군함 한 척을 만들던 미국 조선업의 자존심. 그들은 한국 기술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단 50명의 한국 기술팀이 도착한 후 1,800명의 미국 엔지니어들 앞에서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요. 도대체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잠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자주국방이라고 댓글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브랜든 카터입니다. 2024년 6월 20일 필라델피아 조선소 수석 엔지니어실. 30년간 이 자리를 지켜온 제 책상 위에 한 장의 공문이 놓였습니다. 한화그룹의 조선소 인수 완료 통보서였죠. 54세의 나이에 저는 이 조선소에 산 역사였어요. 제 아버지도 이곳에서 일했고 저 역시 1994년부터 이곳에서 땀을 흘렸습니다. 1995년 필라델피아 해군 조선소가 문을 닫을 때 저는 마지막까지 남아 군함 건조시설을 정리했던 사람 중 하나였어요. 그날의 씁쓸함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한때 4만 명이 일하며 제2차 세계대전 당시 1.5일에 군함 한 척을 만들어내던 미국 조선업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민간 선박 건조로 전환된 이후에도 저는 이 조선소를 지켜왔어요. 컨테이너선, 유조선, 훈련선. 비록 군함은 아니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기업이 이곳을 인수했다는 소식에 저는 솔직히 불안했어요. 점심시간 동료 엔지니어들과 함께 식당에 모였습니다. 대부분 20년 이상 경력의 베테랑들이었죠. 제 제자인 제시카도 옆에 앉았어요. 저는 한화그룹이 5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소식이 정말 가능할지 물었습니다. 동료 중 한 명이 비웃듯 대답했어요. 한국이 뭘 안다고, 저들은 디젤 잠수함이나 만드는 나라라고 말이죠. 우리 해군이 운용하는 핵추진 잠수함의 기술력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투였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한국은 분명 조선 강국이었습니다. 컨테이너선이나 유조선 같은 상선 건조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걸 저도 알고 있었죠. 하지만 군함, 특히 핵추진 잠수함은 다른 영역이었어요. 저는 30년간 이 분야에서 일해왔습니다. 용접, 블록 조립, 선체 설계, 미국 방식으로 배운 기술들이었죠. 비록 최근 몇 년간 일감이 줄어들긴 했지만 우리의 기술력만큼은 여전히 세계 최고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날 오후 인수 관련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경영진은 한화그룹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어요. 도크 추가 확보, 생산기지 신설, 연간 선박 건조 능력을 1.5척에서 20척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었죠. 놀라운 숫자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회의적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온 한 문장이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한국 본사에서 기술팀 50명이 파견됩니다. 여러분과 협력하여 생산성을 혁신할 예정입니다. 협력이라고 했지만 저는 그 의미를 알 수 있었어요. 한국식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뜻이었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델라웨어 강이 어두워 보였어요. 195년의 역사를 가진 이 조선소가 이제는 한국의 방식으로 운영된다니.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준 낡은 설계 도원이 보였어요. 1980년대에 건조했던 구축함의 도면이었죠. 저는 그 도면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디젤 잠수함이나 만드는 나라가 핵 잠수함을? 말도 안 돼. 하지만 제 목소리에는 확신보다는 불안이 더 크게 묻어났어요. 다음 주면 한국팀이 도착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2024년 6월 27일 아침 필라델피아 국제공항에서 한국 기술팀 50명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다른 간부들과 함께 그들을 맞이하러 나갔어요. 공항 게이트에서 나온 그들을 보는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대부분 40대에서 50대로 보이는 중년 남성들이었고 큰 여행 가방을 끌고 나왔죠. 앞장선 사람이 저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어요. 그가 김준호 팀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45세, 한화오션 거제 조선소에서 장보고니 너스급 잠수함 건조 프로젝트를 이끌었던 인물이라고 했죠. 저는 형식적으로 악수를 나누며 환영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미 벽이 세워져 있었어요. 이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다는 건지 저는 의문이었습니다. 조선소로 돌아오자마자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첫 회의에서부터 언어 장벽이 명확했어요.
김준호 팀장은 영어를 구사했지만 기술 용어를 설명할 때마다 통역사를 거쳐야 했죠. 회의 시간이 2배로 늘어났습니다. 저는 초조해졌어요. 시간은 돈이었으니까요. 한국팀이 조선소 시설을 둘러보는 동안 미국 직원들의 시선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1,800명의 미국 직원들 사이에서 50명의 한국팀은 이방인처럼 보였어요. 점심시간 식당에서는 확연히 두 그룹으로 나뉘었습니다. 한쪽에는 한국팀이, 다른 쪽에는 미국 직원들이 앉았죠. 저는 미국 직원 쪽에 앉았어요. 동료들은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베테랑 용접공이 목소리를 높였죠. 우리가 30년간 해온 방식을 왜 바꿔야 하냐고, 한국 방식이 우리보다 나을 게 뭐냐고 말이에요. 저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노조 대표 로버트 존슨이 제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58세의 그는 조선소에서 40년을 일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죠. 로버트는 책상을 쿵 치며 말했습니다. 우리 조선소를 200년 가까이 지켜온 건 우리야. 당신들이 뭘 안다고? 저는 그가 한국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저를 포함한 경영진을 향해 말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로버트는 계속 이어갔습니다. 한국인들이 우리 일자리를 빼앗으러 왔다고, 결국 우리를 해고하고 한국 노동자들로 채울 거고 말이죠. 저는 진정하라고, 그들은 기술 이전을 위해 온 것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로버트는 믿지 않았어요. 그는 노조 회원들과 긴급 회의를 소집하겠다고 선언하고 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조선소 정문 앞에 노조원 200명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어요. 한국팀 철수, 미국 일자리 지키기, 우리 기술 우리가 지킨다. 저는 창문 너머로 그 광경을 지켜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겨우 이틀 만에 조선소는 분열되고 말았죠. 김준호 팀장이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조용히 물었어요. 우리가 문제를 일으킨 건지,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말이죠.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고,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요. 김준호 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실망이 묻어났어요. 저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조선소는 갈라지고 있었고 저는 그 사이에 끼어 있었죠. 한편으로는 동료들의 불안을 이해했습니다. 30년간 지켜온 방식을 바꾸는 게 두렵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그룹에 50억 달러 투자가 없다면 이 조선소는 결국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은 혼란에 빠졌어요. 2024년 7월 3일 김준호 팀장이 공식 기술시연회를 제안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어요. 노조와의 갈등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른 충돌을 만들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김준호 팀장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말보다 실력을 보여주는 게 낫다고, 단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요. 저는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시연회는 조선소 4번 도크에서 열렸습니다. 200명이 넘는 미국 직원들이 모였어요. 그들의 표정은 대부분 회의적이었죠. 팔짱을 낀 채 서 있는 사람들, 코웃음 치는 사람들. 저도 그들 사이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솔직히 저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한국팀이 아무리 잘해봤자 우리와 비슷한 수준이겠거니 생각했죠. 김준호 팀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통역을 통해 간단히 설명했어요. 오늘은 한국식 자동화 용접 시스템을 보여주겠다고. 이 기술은 거제 조선소에서 장보고니 너스급 잠수함을 건조할 때 사용한 것이라고 말이죠.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자동화? 우리도 자동화 용접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새로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한국 기술자 2명이 장비를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봇팔 형태의 용접기였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작고 정교해 보였어요. 그들은 두께 3mm의 강철판 2개를 고정시키고 용접 경로를 프로그래밍했습니다. 전체 과정이 15분밖에 걸리지 않았죠. 우리 방식으로는 최소 30분은 걸리는 작업이었어요. 용접이 시작되자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로봇팔이 부드럽게 움직이며 용접선을 따라갔어요. 불꽃이 튀었지만 우리가 익숙한 것보다 훨씬 정밀하고 일정했습니다. 속도도 빨랐죠. 20분 만에 3m 길이의 용접이 완료됐어요. 우리 방식으로는 최소 1시간은 걸리는 작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김준호 팀장이 용접 검사 장비를 가져왔어요. 초음파 탐상기로 용접부를 스캔하기 시작했죠. 결과가 모니터에 표시됐습니다. 용접 오차율 0.05mm.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다시 확인했지만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제 옆에 서 있던 수석 용접공 데이빗이 중얼거렸습니다. 저건 불가능하다고. 우리 최고 기록이 0.15mm인데 저건 그 3배나 정밀하다고 말이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30년간 이 분야에서 일해왔지만 저런 정밀도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김준호 팀장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 기술은 센서와 AI를 결합한 것이라고, 실시간으로 용접 상태를 모니터링하며 자동으로 보정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인간의 손떨림이나 실수가 완전히 제거된다는 거였죠.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자동화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의 기술이었어요. 시연이 끝나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저는 김준호 팀장에게 다가갔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이건 우리가 30년간 해온 방식과는 차원이 다르군. 김준호 팀장은 겸손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고. 앞으로 보여줄 게 더 많다고요. 저는 그날 밤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시연의 영상을 반복해서 돌려봤어요. 제 자존심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흥분도 느꼈죠. 만약 이 기술을 우리 조선소에 적용한다면 정말로 연간 2, 3척을 건조하는 것도 가능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한국팀에 대한 편견이 흔들리는 걸 느꼈어요. 2024년 7월 10일, 제가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현실이 됐습니다. 로버트 존슨이 조선소 정문 앞에서 긴급 노조 집회를 소집했어요. 저는 사무실 창문 너머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300명이 넘는 노조원들이 모여들었죠. 그들은 피켓을 높이 들고 구호를 외쳤어요. 로버트는 확성기를 들고 연단에 올랐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어요. 기술 시연회가 있은 지 일주일 만이었죠. 로버트는 외쳤습니다. 한국 기술이 우리보다 뛰어나다고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쓸모없는 존재가 된다고 말이에요. 그들은 결국 우리를 해고하고 한국 노동자들로 채울 거라고. 필라델피아 조선소 195년 역사가 외국인 손에 넘어간다고 선동했습니다. 군중 속에서 함선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로버트의 말은 거짓이었지만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진실처럼 들렸을 겁니다. 로버트는 마지막으로 외쳤죠. 우리 일자리를 지키려면 지금 싸워야 해. 노조원들이 박수를 치며 호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조선소 곳곳에서 작업이 중단되기 시작했어요. 4번 도크에서는 선체 블록 조립이 멈췄습니다. 5번 도크의 용접 작업도 중단됐죠. 미국 노동자들은 공구를 내려놓고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어요. 한국 기술팀은 당황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현장을 뛰어다니며 설득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노조원들은 로버트의 지시를 따르겠다고, 한국팀이 떠나기 전까지는 작업에 복귀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경영진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CEO는 분노했어요. 현재 진행 중인 훈련선 건조 일정이 이미 이틀 지연됐다고, 이대로 가면 2주 이상 늦어질 거라고 말했죠. 납품 지연은 위약금으로 이어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하나그룹의 50억 달러 투자 계획이었어요. 본사 이사회에서 이 상황을 보고받으면 투자를 재검토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저는 중간에 끼어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동료들의 두려움을 이해했어요. 30년간 익숙한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조선소가 살아남으려면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저는 로버트를 설득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로버트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이 시위가 조선소를 망칠 거라고, 하나가 투자를 철회하면 우리 모두 일자리를 잃게 된다고 말이죠. 로버트는 돌아서 저를 노려봤습니다. 그는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한국 기술 편을 들다니, 당신도 경영진 편이냐고 물었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이 조선소를 지키고 싶을 뿐이라고, 195년 역사를 끝내고 싶지 않다고 말했어요. 로버트는 한참 동안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며 말했죠. 일주일 안에 한국팀이 우리 일자리를 빼앗지 않겠다는 보장을 가져오라고. 그럼 시위를 멈추겠다고요.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김준호 팀장을 불렀습니다. 그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김준호 팀장은 잠시 침묵하더니 자신에게도 방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노조 대표들 앞에서 직접 시연할 기회가 필요하다고 했죠. 저는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라는 걸 우리 모두 알고 있었어요. 2024년 7월 15일 김준호 팀장의 제안으로 특별 시연회가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노조 간부 20명만 초청됐어요. 로버트 존슨도 그 자리에 있었죠. 장소는 5번 도크였습니다. 저는 긴장한 채로 그들과 함께 서 있었어요. 이게 마지막 기회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김준호 팀장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온했어요. 통역사를 통해 그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블록 조립 공정을 보여주겠다고, 실제 작업 환경에서 한국 방식과 미국 방식을 비교하고 싶다고 했죠. 로버트가 팔짱을 끼고 비웃었습니다. 좋다고, 한번 해보라고 말했어요. 저는 침을 삼켰습니다. 한국팀이 준비한 블록은 12m 길이의 선체 외판이었습니다. 무게만 8톤에 달하는 거대한 강철 구조물이었죠.
이걸 선체에 조립하려면 정밀한 위치 조정과 용접이 필요했어요. 우리 방식으로는 보통 지휘시간이 걸리는 작업이었습니다. 준비 12시간, 위치 조정 24시간, 임시 용접 12시간, 최종 용접 24시간, 3일간의 고된 작업이었죠. 김준호 팀장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식 모듈 공법을 사용하면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고 했어요. 첫째는 3D 스캐닝으로 선체 형상을 정밀 측정한다고, 둘째는 로봇반 시스템으로 블록을 자동 위치시킨다고, 셋째는 동시 다발적 용접으로 작업 시간을 줄인다고 설명했죠. 로버트가 코웃음 쳤습니다. 이론은 그럴듯하지만 현장은 다르다고 말했어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한국 기술자 5명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첫 단계는 놀라웠습니다. 3D 스캐너가 선체를 정밀 측정하는데 단 30분밖에 걸리지 않았죠. 우리는 보통 수작업 측정으로 4시간을 쓰는데 말이에요. 데이터는 즉시 컴퓨터로 전송됐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로봇 크레인이 블록을 들어 올렸어요. 일반 크레인이 아니라 센서가 달린 스마트 크레인이었죠. 블록이 정확한 위치로 이동하는데 2시간이 걸렸습니다. 우리 방식으로는 최소 8시간은 걸리는 작업이었어요. 작업자들이 반복해서 미세 조정을 해야 했으니까요. 세 번째 단계에서 진짜 마법이 펼쳐졌습니다. 용접 로봇 4대가 동시에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블록의 4 모서리에서 동시에 용접이 진행됐죠. 우리 방식으로는 한 명씩 순차적으로 용접하는데 이들은 4배 속도로 작업했습니다. 불꽃이 사방에서 튀었고 정밀한 용접선이 그려졌어요. 저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작업 시작 후 40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마침내 김준호 팀장이 완료를 선언했습니다. 43시간. 우리가 72시간 걸리던 작업을 43시간 만에 끝낸 거였죠. 40% 이상 단축된 시간이었습니다. 노조 간부들은 말을 잃었습니다. 로버트조차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김준호 팀장이 그들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는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죠. 우리는 일자리를 빼앗으러 온 게 아닙니다. 함께 더 많은 배를 만들려고 왔습니다. 통역이 그의 말을 전했습니다. 김준호 팀장은 계속 이어갔어요. 생산량이 늘어나면 일자리도 늘어난다고, 연간 이무척을 건조하려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죠. 로버트가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하냐고, 로봇이 다 하는데 우리가 필요하냐고요. 김준호 팀장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로봇은 도구일 뿐이라고, 설계하고 관리하고 최종 검수하는 건 여전히 사람의 모고였어요. 그리고 한국팀은 기술을 가르치고 떠날 것이며 조선소를 운영하는 건 여러분이라고 덧붙였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팀은 적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우리를 살리러 온 협력자였습니다. 로버트의 표정이 서서히 부드러워졌어요. 그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위를 중단하겠다고 말했죠. 2025년 10월 29일, 저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나그룹 본사에서 온 전화였어요.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참석 요청이었죠. 한미 정상회담 계기로 필라델피아 조선소 관련 주요 발표가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슨 발표일지 짐작이 갔지만 감히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10월 30일 저는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에 도착했습니다. 20일 개국 정상들이 모인 역사적인 자리였어요. 김준호 팀장도 함께 왔죠. 우리는 회의장 밖 대기실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결과가 곧 발표된다고 했어요. 오후 2시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단상에 올랐어요. 그는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핵 추진 잠수함 연료 공급을 요청했다고, 한국은 재래식 무기만 탑재한 핵 추진 잠수함으로 미군의 부담을 덜겠다고 제안했다는 거였죠.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안보실장이 발표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고, 공식적으로 후속 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죠. 저는 김준호 팀장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저는 급히 휴대폰을 꺼내 확인했습니다. 화면에 트럼프의 게시물이 떴죠. 한국이 현재 보유한 구식 디젤 추진 잠수함 대신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도록 승인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손을 떨며 아래로 스크롤했어요. 그리고 다음 문장을 읽는 순간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한국은 바로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예정이며 미국 조선업이 곧 다시 활기를 되찾을 것이라는 내용이었죠.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필라델피아 조선소, 우리 조선소였어요. 1995년 문을 닫았던 해군 조선소가 30년 만에 다시 군함을 건조하게 된 거였습니다. 그것도 핵 추진 잠수함이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략 자산을 말이죠.
김준호 팀장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는 말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라고. 우리 함께 역사를 만들자고요. 그날 저녁 공식 만찬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 있었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그룹에 50억 달러 투자를 언급하며 이 조선소가 미국 조선업 부활의 상징이 될 거라고 말했죠. 그는 힘주어 선언했습니다. 한국이 이 조선소에서 핵잠수함을 건조할 것입니다. 미국 조선업이 다시 활기를 되찾을 겁니다. 만찬장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울컥했습니다. 18개월 전만 해도 저는 한국 기술팀을 무시했어요. 디젤 잠수함이나 만드는 나라라고 비웃었죠. 하지만 그들은 제 편견을 완전히 부숴버렸습니다. 용접 정밀도 3배 향상, 블록 조립 시간 40% 단축. 그들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함께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게 됐습니다. 한국의 기술과 미국의 경험이 만나는 거였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경주의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195년 역사의 필라델피아 조선소가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김준호 팀장이 제 옆에 섰습니다. 저는 그에게 말했어요. 당신들을 의심해서 미안하다고. 이제는 진심으로 함께 일하고 싶다고요. 김준호 팀장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팀이라고. 앞으로 더 놀라운 일들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말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2025년 12월 2일 저는 경주에서 필라델피아로 돌아왔습니다. 조선소 정문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직원들이 현수막을 들고 환영하고 있었습니다. 핵잠수함 건조 승인 축하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죠. 로버트 존슨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는 저를 보자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18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다음 날 아침 전체 직원 회의가 열렸습니다. 1850명의 직원들이 강당에 모였어요. 한국 기술팀 50명도 함께 앉았습니다. CEO가 무대에 올라 공식 발표를 했죠. 우리 조선소가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됐다고. 향후 10년간 50억 달러가 투자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생산 목표를 10.5척에서 2조 척으로 확대한다고 선언했어요. 직원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CEO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추가로 2,0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라고. 필라델피아 조선소가 미국 동부 최대 조선소로 거듭날 거라고 했죠.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일자리가 사라질 거라던 로버트의 걱정은 완전히 틀렸던 겁니다. 오히려 일자리가 2배 이상 늘어나게 됐죠. 회의가 끝나고 저는 김준호 팀장을 찾았습니다. 그에게 부탁했어요. 한국식 기술을 제대로 배우고 싶다고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고요. 김준호 팀장은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그날부터 조선소에는 새로운 풍경이 펼쳐졌어요. 4번 도크에서는 한국 기술자가 미국 엔지니어 10명에게 3D 스캐닝 기술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참여했어요. 54세의 나이에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게 쉽지는 않았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기술자 이영준 씨가 친절하게 설명해줬어요. 스캐너 조작법, 데이터 분석 방법, 오차 보정 기술 하나하나 배워갔습니다. 5번 도크에서는 용접 로봇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제 제자 제시카가 가장 열심히 배우고 있었어요. 그녀는 한국 기술자에게 끊임없이 질문했죠. 로봇 프로그래밍은 어떻게 하는지, 용접 속도는 어떻게 조절하는지, 오류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하는지. 한국 기술자는 인내심을 갖고 모든 질문에 답해줬습니다. 저는 어느 날 김준호 팀장 앞에 섰습니다. 블록 조립 공정에서 막히는 부분이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죠. 선생님, 이 부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18개월 전 제가 그를 무시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김준호 팀장은 웃으며 천천히 설명해 줬습니다. 저는 메모하며 열심히 들었죠. 3개월이 지나자 변화가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조선소의 생산성이 35% 향상됐어요. 용접 불량률은 절반으로 줄어들었고 작업 시간은 평균 30% 단축됐습니다. 훈련선 한 척을 건조하는 데 걸리던 시간이 8개월에서 5.5개월로 줄어들었죠. 숫자로 증명된 성과였습니다. 더 중요한 건 분위기의 변화였습니다. 이제 조선소 식당에서는 한국팀과 미국 직원들이 함께 앉아 식사했어요. 서툰 영어와 한국어가 섞인 대화가 오갔죠. 누군가는 농담을 하고 누군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미국 팀과 한국 팀이 아니었어요. 하나의 필라델피아 조선소 팀이 된 거였죠. 2025년 11월 중순, 저는 은퇴 신청서를 찢어버렸습니다. 원래 계획은 55세가 되는 내년에 은퇴하는 거였어요. 30년 동안 일한 조선소를 떠나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려고 했죠.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새로운 역사에 제가 빠질 수는 없었어요. 김준호 팀장에게 말했습니다. 최소 5년은 더 일하고 싶다고, 핵 추진 잠수함 첫 건조가 완료될 때까지는 함께하고 싶다고요. 김준호 팀장은 활짝 웃으며 고마워했습니다. 그는 브랜든 씨의 경험이 꼭 필요하다고, 한국 기술과 미국 경험이 만나야 진짜 혁신이 일어난다고 말했어요. 어느 날 저녁, 저는 조선소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4번 도크에서는 야간 작업이 진행 중이었어요. 밝은 조명 아래서 용접 불꽃이 튀었죠. 한국 기술자와 미국 노동자가 함께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델라웨어 강변에 섰습니다. 강 건너편으로 필라델피아 시내에 불빛이 반짝였어요. 저는 3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1995년 해군 조선소가 문을 닫던 그날 저도 이 자리에 서 있었죠. 7,000명의 동료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미국 조선업의 자존심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그날 맹세했어요. 언젠가 이 조선소를 다시 살리겠다고요. 그리고 30년이 지났습니다. 한국이라는 예상치 못한 파트너와 함께 저는 그 약속을 지키게 됐어요. 이제 우리 조선소는 연간 20척을 건조하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4,000명의 고용 목표도 세웠죠. 필라델피아는 다시 조선업의 중심지가 될 겁니다. 제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로버트 존슨이었어요. 그도 저처럼 강변을 산책하고 있었죠. 우리는 나란히 서서 조선소를 바라봤습니다. 로버트가 조용히 말했어요. 18개월 전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모르겠다고, 한국팀을 몰아내려고 했던 게 부끄럽다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로버트만 그런 게 아니라고, 저도 똑같았다고 말했어요. 우리는 변화가 두려워서 편견 뒤에 숨었던 거라고,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고 했죠. 로버트가 웃으며 동의했습니다. 그는 이제 한국 팀원들과 매주 저녁 식사를 한다고, 한국어도 조금씩 배우고 있다고 말했어요. 우리는 함께 조선소로 돌아왔습니다. 현장 사무실에서 제시카가 한국 기술자들과 설계도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이제 자동화 시스템 전문가가 돼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다가가 어깨를 두드렸죠. 제시카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년에는 로봇 프로그래밍 책임자가 되고 싶다고, 한국 본사에서 3개월간 연수도 받을 계획이라고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조선소 크레인들이 밤하늘에 우뚝 서 있었어요. 한화 로고가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죠.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만든 건 단순히 배가 아니야. 다시 살아난 꿈이지. 옆에 있던 김준호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덧붙였어요. 이 꿈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10년 후에는 전 세계가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주목할 거라고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30년 전 무너진 미국 조선업의 자존심이 한국과의 협력으로 더 강하게 부활하고 있다는 것을요. 편견을 넘어선 협력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필라델피아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세계가 함께 나아가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필라델피아 조선소의 30년 베테랑 엔지니어 브랜든 카터는 한국 기술팀의 도착을 냉소적으로 맞이했습니다. 디젤 잠수함이나 만드는 나라가 뭘 할 수 있겠느냐는 편견이었죠. 하지만 한국팀이 보여준 용접 정밀도 3배 향상, 블록 조립 시간 40% 단축이라는 압도적 기술력 앞에서 그의 편견은 무너졌습니다. 노조의 격렬한 반발과 작업 중단이라는 위기 속에서도 김준호 팀장과 한국팀은 실력으로 증명했습니다. 그들은 일자리를 빼앗으러 온 게 아니라 함께 더 많은 배를 만들러 왔다는 것을요. 마침내 2025년 10월 경주 에이펙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하며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지목했습니다. 1995년 문을 닫았던 해군 조선소가 30년 만에 부활한 순간이었죠. 이제 필라델피아 조선소는 50억 달러 투자, 4,000명 고용, 연간 20척 건조라는 새로운 목표를 향해 달려갑니다. 한국의 기술과 미국의 경험이 만나 만든 기적입니다. 편견은 두려움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용기 있게 서로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혼자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것들을 함께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195년 역사의 필라델피아 조선소가 다시 일어선 것은 기술의 승리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협력의 힘이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협력의 이야기를 경험하신 적이 있나요? 편견을 깨고 함께 일궈낸 성과가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감동적인 한국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